정부가 에너지나 사회 간접자본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용역직 사망 사고와 KTX 열차 탈선 등 최근 공공 분야 안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불감증에 사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겁니다. 정부가 고사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업계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사채 발행을 지원해 장기 운영 및 시설 자금을 제공하고 GM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만기 연장과 특례 보증 등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이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영계 단체는 근로시간에 소정 주휴시간이 포함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한 해 3천억 원 넘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하고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대포 통장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다시 한번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상의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KTX 열차 탈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등 공공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에 공공기관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한데 정부가 이제라도 전수조사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끊어야 한다며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SOC, 에너지 등 사회 기반 시설과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철도나 공항 같은 물류시설, 발전, 송배전과 배관 시설, 댐 같은 수자원 시설과 유류 저장 시설, 병원 등입니다. 정부는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 분야 전문 인력 100명으로 구성된 안전진단지원팀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수조사, 진단도 좋긴 한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공공기관들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고요. 중대한 안전책무를 위반하면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경영평가단의 안전전문가를 확충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도 엄격히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안전 항목을 신설하고 안전 분야 투자액은 부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 지표도 손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정부가 고사 위기에 빠진 자동차 부품 산업을 비롯해 제조업 살리기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정부가 위기에 빠진 자동차 부품사에 대해 지원 방안을 내놨죠. 네, 정부는 먼저 부품업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서 3조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개별 소비세 감면을 연장하고 노후차 교체 등 내수 확대로 부품 기업의 일감을 확보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 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국내 누적 보급 목표도 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 5천 대로 확대합니다. 부품 기업의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미래차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도 2조 원을 투자합니다. 또 제조 전문 위탁 생산 기업을 육성하는 등 중소중견 기업이 미래차 시장에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산업부가 발표한 제조업 활력 찾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먼저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확대해서 오는 2022년까지 2만 6천 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집중적으로 전북,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등의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각 산업 분야별로는 일단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연구개발비를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자합니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는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자동차 조선산업은 협력업체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주력하고 이와 함께 섬유 가전산업은 스마트 공장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법원 제동에 중단됐던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GM이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분리를 또 시도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한국GM이 법인 분리와 관련해서 주주총회를 다시 연다고요? 네, 한국GM은 산업은행의 입장 발표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 주주총회가 긴급 개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에 동의하면 한국GM이 주주총회에서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법원이 산업은행이 한국GM의 법인 분리 결의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을 건 지 20여일 만에 다시 논의가 이뤄지는 겁니다. 네, 산업은행은 오늘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네,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국GM이 제출한 연구개발 법인 분리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전문 용역 기관의 검토를 마치고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산업은행이 법인 분리에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직접 관련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김 기자, GM 노조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네, 노조는 법인 분리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산업은행의 브리핑 계획과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가능성에 깜깜이 밀실 협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가 배제된 채 법인 분리가 강행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4개 택시단체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카풀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 중입니다. 이 대표가 카풀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카풀 택시 태스크포스 소속 위원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전현희 태스크포스 의장이 들어갔고 4개 택시단체 대표와 관계자들도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은 산업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안을 택시단체 대표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논의의 쟁점은 뭔가요? 네, 민주당이 제시한 산업금 폐지나 전면 월급제를 놓고 많은 세금 투입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택시업계 내부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택시업계는 처음 주장대로 카풀 서비스를 전면 취소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택시업계는 모레인 20일 국회 앞에서 10만 명이 모인 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계청이 처음으로 만 4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층과 관련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중장년층이 받은 가계대출이 소득의 2배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중장년층의 가계대출이 소득의 2배 수준이라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중장년층 1966만여 명의 73%인 1439만여 명이 소득이 있었는데요. 이 소득이 있는 중장년층의 평균 소득은 3,34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고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30.2%를 차지해 연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분들이 전체의 64%를 차지했습니다. 개인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한 후 이 중앙에 위치하는 값인 중앙값은 2,00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7%가량 늘었습니다. 또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중장년 인구는 55.2%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는데요. 중장년층 대출 잔액 중앙값은 1년 전에 비해 8%가량 증가한 3,911만 원으로 개인 소득 중앙값의 2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장년층의 취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중장년 등록 취업자 수는 1,208만여 명이었는데요. 이 중 임금 근로자가 77%로 가장 많았고요. 자영업 등 비임금 근로자가 2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미취업 상태였다가 지난해 10월에 취업에 성공한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8만 1,000원이었는데요. 반대로 같은 기간 취업자였다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기존 월 평균 임금은 259만 2,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새로 취업한 근로자의 임금이 기존 임금보다 적은 데 대해서 중장년층이 재취업하는 경우 기존에 받던 보수보다 낮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02%포인트 상승해 최고금리가 5%에 근접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62에서 4.82%로, 신한은행은 3.25에서 4.6%로, 우리은행은 3.35에서 4.35%로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물가 통계와 체감 물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이달 소비자 물가부터 개편된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중치는 각 품목의 소비 주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에 높은 가중치가 매겨집니다. 이에 따라 해외 단체 여행비와 커피, 즉석식품, 월세 등의 가중치는 높아졌고 도시가스와 휴대전화료, 맥주, 휘발유, 전세 등의 가중치는 낮아졌습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3에서 3.5% 오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6일부터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평균 보험료를 각각 3.4%, 3.5% 인상하며 업계 1위 삼성화재 역시 3%대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개인과 법인 등 차주에 따라 인상률은 차등 적용되며 정확한 인상률은 다음 달 11일 이후 각 손보사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경제단체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네, 정부는 지난 8월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17곳은 어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제 일하진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건데 주휴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합산을 하면 시간당 임금이 낮게 잡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임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진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 기자, 이 문제는 최근 판결로 정리가 된 거 아니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유급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라는 정부의 행정해석과는 배치가 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기업들은 판례와 행정해석 사이에서 혼란을 겪어왔었는데 정부는 이번에 아예 시행령을 통해서 유급휴일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겠다는 겁니다.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경제계의 주장에 대해서 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일 뿐 기업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지난 9월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 발표 내용에 들어있던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입지가 이르면 내일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에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은 포함이 안 될 걸로 전해졌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이 내일 발표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남쪽, 그다음 북쪽 이렇게 각각 한 곳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규모는 2만 가구에서 3만 가구 정도가 들어가는 이른바 미니 신도시급 택지가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21 주택공급 방안에서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곳에 4곳에서 5곳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2곳이 올해 안에 발표가 되기로 했었는데 그게 빠르면 내일 발표가 된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 관심사가 서울에 그린벨트가 포함되냐 여부였는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가 포함이 될지 여부가 주목이 됐던 거는 이제 그만큼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서울의 그린벨트를 대거 풀어서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여기에다 이제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이런 방안을 이제 서울시와 그동안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서울시는 처음부터 이런 정부의 이 그린벨트 해제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를 해왔고요. 그래서 대신 철도청 유유부지 같은 이런 대체지를 제공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결국 정부도 이제 이런 서울시의 뜻을 수용한 셈이 좀 된 거고요. 대신에 국토부는 서울시에 요구했던 5만 가구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을 공급해 달라고 서울시 요구했는데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일 발표될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가운데 이제 어느 곳이 될 것이냐 이것과 함께 서울시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5만 가구에 해당하는 집을 지을 땅을 공급할 것이냐 이게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판교 신도시 내에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점이 다가오면서 입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달라는 입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죠? 네, 정부는 분양 전환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우선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감정평가 금액의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장기 저리 대출 상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 전환 통보 후 준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자금 준비에 여유를 주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할 경우에는 최대 4년간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 주거 취약계층에겐 최대 8년간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던 분양 전환가 인하는 불가방침을 확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계약 당시 정했던 분양가 산정 방식을 지금에서야 바꾸는 건 위법성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앞서 판교 등 공공임대 주민들은 예상 분양가가 입주할 당시보다 3배 가까이 오르자 분양 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바꾸거나 분양가 상한제처럼 분양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는데요. 정부는 기존대로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의 평균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자와 임차인의 입장 차이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좁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경영 복귀 이후 첫 정기 인사를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안정보다 쇄신을 선택할 걸로 보입니다. 얼마 전 부회장단을 대거 교체한 현대자동차그룹도 정기 인사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롯데그룹이 임원 인사를 어떻게 단행할 걸로 보이나요? 네, 내일로 예정된 정기 인사에서 신동빈 회장이 안정보다는 쇄신을 선택해 대대적인 세대 교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회장급인 비즈니스 유닛 사업부문장 4명 중 화학과 식품부문장 2명 교체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화학부문장으로는 롯데케미칼 김교연 대표가 또 식품부문장에는 이영호 롯데푸드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화학과 식품 부문의 수장 교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곳에 수장을 바꿨다는 건데요. 최근 롯데는 화학 부문의 그룹의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내년 초 미국 3조 원 투자 규모로 에틸렌 생산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4조 원을 투입해 복합 석유화학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식품 부문도 롯데가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롯데는 사드 후유증 이후 중국 내 식품 공장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부회장 체제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는데 이번 주 후속 인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임원 5명 중 1명가량을 물갈이하는 전면적인 쇄신 인사가 있을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임원 승진자 수는 300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임원 승진자가 2010년 이후 300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앞서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부행장단 인사에서 이른바 올드보이들을 교체하고 새로운 인재를 수혈하는 친정 체제를 구축한 바 있는데요. 이번 쇄신 인사는 지난 3분기 2010년 이후 사상 최악의 어닝 쇼크 등을 겪으며
경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경영에 돌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별 성과에 따라 연말 보너스를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부에 100%, 가전은 50에서 75%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실적이 저조한 스마트폰 부문에는 최저 수준인 25%의 성과급을 적용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에도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기본급의 100에서 500%에 해당하는 특별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자녀 유학 자금을 충당한 의혹을 받는 제너시스 BBQ 윤홍근 회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BBQ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회계 서류와 관련해 계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부터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최근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범죄를 저지르는 메신저 피싱 피해 금액이 144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인데요. 정부는 또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나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메시지 수신 시 경고 표시를 강화해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금융 사이트에 대해선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이 밖에 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피싱 탐지 시스템에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 기법을 적용해 앱 피싱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법안을 개정해 대포 통장을 넘겨받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포 통장 조직의 범죄 단체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로 했는데요. 계좌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 전달 등 단순 편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남북 관계 사안을 협의하는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외교부는 오늘 19일부터 22일 방한 예정인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서대표 협의 및 워킹그룹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상황을 평가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법이 모색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한과 결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카드 신청일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한도는 기존보다 10만 원 늘어 단태아는 60만 원까지, 다태아는 1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고 1세 미만 아기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기존 21에서 42%에서 5에서 20%로 줄어듭니다. 증시 상황 보시죠. FOMC를 앞두고 지금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된 모습입니다. 이 미국발 한파로 국내 증시까지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2061포인트, 코스닥도 0.19% 하락하면서 660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셔야 할 종목들입니다.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현재 39,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입니다. 부산신항의 운영권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고요.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세인데요. 특히 동성제약 같은 경우 이 불법 리베이트로 압수수색까지 들어가면서 22%가량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